예, 뉴스룸 뒤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라고 쓰고 D라고 있긴 하는데요. D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항상 정확한 분석을 서로 각자 입장에서 해주시는 분들이죠. 예, 국민의힘의 윤희석 전 대변인 그리고 싱크와이 김성애 소장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얘기하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한 혹시 민주당의 균열이 있는지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렇게인데요. 원래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이 출연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분이 이렇게 원래 가장 호흡이 잘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1시간 전에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중간에 낙오하셨다고. 예. 낙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상암동에 오는 길에 낙오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사진으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변인. 예, 뭐 일단 이 빌딩에 또 오니까요. 예. 반갑고 또 박성태 앵커 뵈니까 말이 예. 술술 나올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오늘 방송. 저랑 하시다가 딴 데 가서는 말을 잘 못하신다고. 예, 버벅대요. 버벅대요. 네, 고쳐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김성현 소장님은 저 이제 썰전 라이브 한참 나올 때 처음에 나와서 썰전 라이브 갑니다. 그럼 이렇게 문 열어주시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사만 해도 알아보고 문들 열어주셨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잘 돼야 될 텐데요. 예, 오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또 펜을 몰고 다니시기 때문에 예, 박원석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 3층 스튜디오에서 예. 이 방송을 했는데 여기 지금 뉴스룸 스튜디오는 좀 다른 데잖아요. 예. 굉장히 넓고 저 처음 와봤는데 참 좋네요. 그렇죠. 뒤로 돌아보시면 3층보다 위로도 되게 높고요. 여기가. 오늘 방송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층에서보다는 약간 더 격식을 갖춰서 네. 저도 이제 시간이 4시대에서 8시로 오다 보니까 약간은 아직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턱선이 드리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네요. 예, 턱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턱선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처 헬스클럽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사실 아마 뭐 유튜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네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정말 호흡을 잘 맞춰서 많은 분들이 썰전 나이트 도대체 왜 없어지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메인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좀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뭐 주류는 안 되고 음료만 좀 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윤희석 전 대변인에 맞춰서 저기 음료를 좀 반입시켜 주세요. 예. 그런 거였군요. 어쩐지 물도 한 잔 안 글쎄, 쳐봤길래 뭐 없었어. 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나 아마 김근식 교수님이 계셨으면 주류가 왜 없냐고 강하게 요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도 그 양식이 어.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좀 JTBC의 메인 스튜디오에서 주류를 찾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양식을 윤 대변인님 위치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컵에 네, 제로 그냥 콜라군요. 알아서 따라 드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네. 따라 드리는 서비스까지는 좀 쉽지 않고요. 네. 예. 이거 약간 PPL의 열망을 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저희 8층 스튜디오에서는 저희는 잘 먹겠습니다. 독립 언론으로서 아주 공정하고 균형 있고 물론 3층에서도 그랬지만 아유, 말 조심해야지 이거 큰일입니다. 이게. 예. 지금 뭐 많이 왔네요. 반가운 분들 다 나오셨네요. 포차도 준비하시지. 정숙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나중에는 8층에 포차를 한번 차려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땅땅님 국 좀 줘요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조다래님 김서의 파팅 이경아님 너무 좋아요. 썰전 없어져서 얼마나 아쉬웠는데라고 하는데 일단 썰전 패널과 함께하지만 이거는 뉴스룸 D로 우리가 브랜딩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연대 파업 문제입니다. 일주일째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2차 교섭까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했는데 결렬됐습니다. 일단 정부가 상당히 강경하고 제가 앞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네.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 것 같아요. 네. 원희룡 장관은 저랑 인터뷰할 때 대화를 왜 해요? 협상이 아닙니다. 지금 협상할 게 아니고 화물연대가 이제 법대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박원석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주무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염려스럽죠. 예. 지금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제 불법 파업이다 이런 프레임을 굉장히 강조해요.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김은혜 홍보수석도 그렇고. 예. 근데 뭐가 불법인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존의 화물연대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별 운송 사업자들이다. 개별 운송 사업자들이 이 단가에는 내가 운송을 못하겠다라고 운송을 중단하는 건데 그게 왜 불법입니까? 어느 예. 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림으로써 화물운수사업법에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불법이다. 그 불법의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개인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권리대로 한 건데 네. 업무 개시 명령이 일단 내려졌으니 네. 그거의 법적 정당성은 뭐 따로 따져보더라도 정당하다면 그걸 안 지키면 그땐 불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히려 정부가 지금 불법으로 그 노동자들을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감스러운 대목은 이게 이제 전사가 있는 일이잖아요. 예. 6월 달에 총파업이 있었고 그게 어렵게 타결이 되면서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예. 그리고 적용 확대를 논의한다. 이렇게 합의문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런 논의를 안 했어요. 딱 한 차례 국회 민생특위의 국토부에서 현안 보고한 것 이외에 예. 당사자들하고 그 어떤 논의 없이 그냥 일몰제 3년을 통보하듯이 던진 겁니다.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건 합의사항 위반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저는 정부가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예. 이게 어쨌든 파업 효과가 계속 누적되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요. 그걸 다 노동자들의 책임이라고 몰고 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제일 먼저 시그널을 줬죠. 업무 개시 명령 내리겠다라고 예. 하면서 정부 대응이 여러 가지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뭐 제가 운수사업법 앞서 이제 원희룡 장관 인터뷰할 때 저는 이 법의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희룡 장관이 일단 뭐 운송을 안 하면 불법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셔서 제가 일단 고시에 붙었던 장관이어서 아니 법률가 출신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법이 또 있나 붙이게 있나 해서 없어요. 제가 잠깐 긴장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내일 또 팩트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요. 윤석 대변인님은 네, 뭐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하고 이제 지금 화물연대 이 태도가 너무 강경하니까 이제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 예, 미리 불법 파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예. 일단 봉쇄 투쟁을 한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현재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있죠. 화물연대가 정당한 파업을 함에 있어서 파업을 운수 행위를 그러니까 이 파업을 종용하는 예, 또 참여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을 또 참여하게끔 종용하는 강요를 한다거나 이 부분은 불법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불법 파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있는 거죠. 예. 경영학과를 나오신 윤희석 대변인님도 저렇게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법대 출신의 원희룡 장관님이 하도 강하게 말씀하셔서 법대 출신들이 좀 문제예요. 아, 모든 법대. 걸 다 법대로 하는데 예, 지금 없는 법도 막 들어가지고 불법이라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법대가 좀 로스쿨만 있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 사법시험의 폐해인데요. 아 예, 이분들이 사법시험을 볼 때랑 그다음에 2004년에 지금 해당 조항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걸 캐치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2년에 ILO 협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 중요한 핵심 협약들이 국제노동기구에. 비준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29호의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예, 제가 다른 내용들을 좀 인용을 하면 또 오해들을 하실까 봐 고용노동부가 만든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강제노동금지라고 부르죠. 이 협약은 1930년에 채택돼서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1930년부터 지키고 있던 규약인데 예, 이거 고용노동부가 얘기한 핵심 내용입니다.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특히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력 착취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9호의 제정 이유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업무 개시 명령 대통령이 내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ILO 29호에 정면적으로 위반을 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비준한 그렇죠. 우리가 비준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제법상 따라야 하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예. 일단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숙제를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내년 2023년을 기준으로 3년에 한 번씩 ILO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당장 다음번 보고에서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게 생겼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아마
이 비준된 내용에 대해서 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고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 예. 최근에 좀 나온 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을 불러다가 이거 물어보셔야 되고 이게 좀 국제법을 좀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을 이번 정부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어의 속성상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과 관련한 얘기도 포함을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에 준한다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거지. 꼭 그것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ILO 우리가 비준한 그 협약 관련 뭐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아니 그 위반은 이제 명백한 게요. 29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고용노동부가 설명한 내용이고요. 실제 법 조항을 보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2조 강제 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이번에 나왔죠.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원희룡 장관과 대통령께서 아주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시는 거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을 때 이걸 우리가 비준 안 한 상태라서 그때 믿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 믿고 이렇게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문안이 달라요. 예. 이거 지금 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있는 업무 개시 명령 그 요건에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경제 발전을 등치시켜서 얘기하기는 좀 범위가 알겠습니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ILO 그 조약 그 협약 이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실 이 화물운수사업법 그 문구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이게 사실 법률적 명확성이 떨어져요. 예. 그 정당한 사유가 그럼 뭐냐? 매우 심각한 위기란 어떤 것이냐?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건 누가 판단하는 거냐? 때문에 심각한 경제 위기라면은 IMF 정도. 그렇죠. 때문에 이게 위헌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게 법률적 명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결국 자의적인 어떤 이 조항을 근거로 예. 해서 사실상 ILO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2004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의 의사들 집단 대상으로 행동을 있었죠. 상대로 2000년, 2018년 두 차례 발동을 했던 사례가 있고 그걸 지키지 않아서 처벌됐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하고는 또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하고 좀 그 같이 평가하기가 어렵고 지금 화물연대에서 가처분 신청과 그다음에 이 소송을 하겠다. 근데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심각한 위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게 많은 그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정당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업무 개시 명령이다 이렇게 결정이 난다면 그 폭풍이 굉장히 클 거예요. 예, 일단 그 앞서 이제 원희룡 장관님과 또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래서 거기까지 시청자분들이 대충 다 일단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김은식 교수님이 계시면 한 말씀 할 텐데 안 하셔서 그냥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보는 걸로 예, 제가 일단 가름을 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프린트가 좀 잘못됐는지 얼굴이 굉장히 붉게 나왔네요. 아, 붉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여기 분장 좀 해주세요. 약간 저희가 색깔을 좀 칠해도 됩니다. 예, 김은식 교수님은 이렇게 중간에 낙오됐기 때문에 당해도 싸요.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고 아니 뭐 이 자리에 어쨌든. 계셨어도 예. 우리 윤희석 대변인처럼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 양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어쨌든 양식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다음 얘기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건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있다. 과로가 줄고, 사실은 과적도 줄고, 많은 운전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효과가 없더라. 이게 교통연구원, 국토부가 의뢰해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입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2019년에 견인형 화물차 대상으로 사고 건수 기준입니다. 690건이 있었는데 2020년부터 이게 시행된 이후에 745건으로 화물자동차, 견인형 화물자동차의 사고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견인형 화물자동차가 약 35,000대가 있는데요. 이 중에 8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서 뭐 숫자는 약간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숫자가 늘었다는 건데 비율로 따지면 35,000대 중에 약 690대는 2%가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었다고 하지만 2년 동안 약 50대 늘었는데요. 0.1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퍼센트 따지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는
이 숫자만 비교해서 뭐 10% 늘었다 하고 하는데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사실 0.1%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도로에서 다중추돌 사건 한 번만 있어도 늘어날 수 있는 카운트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 안전이라는 거 하고 예. 운임이라는 거를 엮은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운임만 올려주면 안전이 담보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안전 운임자라는 게 어떤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을 해주면 운전자들이 과속도 안 하고 뭐 신호도 잘 지키고 그러면 사고가 줄어들 거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 운임을 저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저 오른쪽에 보면 소득 변화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저게 뭐 사고가 많이 늘었다고 안 하고 그냥 똑같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건 맞죠.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안전과 운임만을 연결시키는 그 추론 과정이 좀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걸 나타내는 자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 딱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논의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를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자체가 사실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화물차 사고로 1년에 사망하는 사망자가 700명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화물차를 몰다가 혹은 화물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고 계세요. 예. 졸음운전, 안전운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임금을 오릴지 내릴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왜 안전운전이 안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EU 같은 경우에는 561-2006이라는 법을 2006년에 통과를 시켰고 이 법은 세세하게 이 운전 노동자들이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를 정해서 예를 들면 거긴 장거리 버스 같은 경우는 기사가 2명 타서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독일 가봤더니 독일도 기사님이 2분을 타서 교대로 합니다. 근데 이게 2012년엔 자영업자까지 법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해보니까 안전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수 노동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몇백 킬로 이상 운전할 수 없다라고 법을 정해놓고 예. 거기에 맞춰서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하고 이 얼만큼의 운송비를 줄 건지를 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렇게나 운전하도록 놔둔 상태에서 무한경직으로 몰아놓고 조금 더 돈을 주는 안전운임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안전운임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안전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야 그런 되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제도가 약간 미봉책으로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전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 김성애 그 소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로, 과적, 과속 이 3대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걸 견인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줄이는 걸 견인할 수 있는 건 결국에 임금 아니냐. 예. 이래가지고 이제 안전운임제를 채택을 하고 도입을 했는데 이 자체가 저는 완벽한 그런 안전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어쨌든 소득은 좀 늘었고 여기에 지금 통계 안 나와 있는데 그 운전 시간, 근로 시간이 예, 좀 근로 시간이 줄었습니다. 줄었죠. 평균적으로. 때문에 이게 이제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2년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어쨌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안전운임제가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과적이나 그 과속이나 이런 것들을 덜 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걸 하고 확대해야 된다. 지속하고 확대해야 된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논의하기로 해놓고서 그냥 3년 일몰 연장안만 툭 던지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노정 간에 이 테이블을 열어서 지금 앞서 얘기했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좀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달아 가지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또 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한 이런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저도 동의를 하잖아요. 이 안전운임제 하나만 가지고 지금 노정 간의 대화가 안 되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다. 다른 거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파업에 예.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뭘 던진다든지 운행을 방해하는 그런 극렬한 행위들이 굉장히 그냥 공공연하게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사회 전체적인 어떤 법 질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 파업에 대해서 파업의 순수성과 그것을 노동자 입장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더 강경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근데 이제 설명드립니다. 확인해야 될 거는 지난 6월달 총파업하고 다른 건 예. 화물연대에서 공식적으로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혹은 비조합원들의 운송을 봉쇄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방침을 정했어요.
워낙 그게 이제 불법 논란이 있고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뭘 던진다거나 이거는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탈행위지 그게 화물연대의 방침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걸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아니 일부에서 일어나면 그 사람들 잡아가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잡아가고 압수수색했죠. 예, 새총 쏘고 뭐 이런 사람들 검거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영업자들이 이게 파업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지금의 방침을 정하라. 노조를 인정할 건지. 근데 공교롭게도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화물연대는 정식 조합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건 또 받아줬거든 노동부가. 그리고 예. 이제 와서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내적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도가 두 분이고 한 분이 이렇게 낙오되셔가지고 자꾸 윤석 대변인 외로우신 것 같아서 글로 제가 가는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서 일단 별로 외롭지 않아요. 시각적으로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만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주제도 얘기를 해야 돼서 예, 예.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네. 댓글 주시면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영화 상품권 2장 드리는데 일단 댓글 선정된 건 아닙니다.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불량주부님께서 김성애 소장님 팬인 것 같아요. 이과 오빠 김성애 소장님 문학 예술 쪽으로도 해박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문학 예술 쪽 말한 게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댓글을 유튜브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윤석 대변인 아직 별게 없는데 이따 오면 제가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아직은 별게 없어요. 네네. 네. 별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강동 얘기도 별로 안 나오네요 그때. 예, 존다이크님 아니 앵커가 중립적이지 않구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딱 요 모서리 밥상머리 모서리 앉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요 정도로 좀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얘기도 해야 돼서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판을 약간 뒤로 돌리면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일단 이 대장동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나국 변호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측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한 측근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해 보면 저희가 아날로그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이분 거죠. 예. 서른 의원께서는 이게 이낙연 대표랑 친한 분이잖아요. 딱 붙지 않습니까? 잘 붙었네요. 예. 혼자 싸우고 하라. 당대표 내놓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좀 있습니다. 연말 앞두고 큰 판이 벌어질 느낌이다. 이제 결단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집 얘기지만 먼저 들어볼까요? 윤석 소장님, 민주당이 좀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한 리더십이 있었는데 좀 균열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균열이 예정돼 있는 8월 28일 전당대회였어요. 네. 사법 리스크를 가득 안고 있는 분이 대표가 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쭉 진행돼 오면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딱 측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라고 말했던 딱 그 두 분이 그냥 구속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두 사람한테 법원이 영장을 냈으면 둘이가 다 결백하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얘기는 합리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검찰이 쇼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좌를 털다 뭐 계좌가 달아 없어진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지금 당을 생각하는 당의 구성원 입장에서는 당의 앞날도 생각을 해야죠. 예. 당대표 지키다가 당 전체가 그냥 같이 휘몰아서 그냥 매몰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예, 있다. 주장이다. 김성현 소장님 얘기는 좀 뒤에 듣고 박원석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근데 뭐 결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뭐 소수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는 뭐 서른 의원이나 김혜영 전 의원 정도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보다는 어떤 유감 표명이나 뭐 사과나 이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뭐 이제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당이 전체가 끌려 들어가서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방어하다가 나중에 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이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아직까지 크지 않은 이유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당장 피의자가 된 것도 아니고 혐의 사실이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검찰이 측근 두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그 혐의가 연결된다라는 어떤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그 석방된 예. 김만배 그리고 정영학 이 사람들은 진술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동규나 유동규나 누굽니까? 남욱은 과거에 했던 진술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한번 수사팀을 개편한 이후에 과거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던 내용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 기소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어떻게 보면 좀 싸우고 있는 격이고 예.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 중에는 남욱, 유동규와 정영학, 김만배가 좀 이견이 있는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 혐의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은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만약 검찰이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이재명 대표 혐의와 관련된 그러면 민주당 내부가 조금은 더 복잡해지겠죠. 김 소장님은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에서 발동이 걸릴 건지를 살펴보려면요. 예.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3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정영학, 남욱, 김만배. 정영학은 설계자죠. 이 회계와 재무에 밟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나눌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라는 개발의 방법에 대해서 설계한 설계자고요. 이번 사건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은 레이더에 사라져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 남욱. 이분이 전체 대장동 토지의 30%의 계약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 판에서 땅 주인으로서 땅 작업을 했던 예. 주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김만배. 이분이 법조계와 정치계에 관련된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해서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벌어들인 수익을 3등분 하는 가운데에서 김만배 씨가 이건 내가 가져갈 돈이 아니라 사실은 로비하는 데 쓴 돈이니까 가져가야 돼라고 말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재명 혹은 이재명의 측근으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핵심이고요. 예. 나머지는 다 곁다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뭐 김용, 정진상 실장 이렇게 두 분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포착이 됐고 증거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뭘 보호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경선 자금에 실제 그 돈을 썼거나 그런 게 아니어도 측근이라고 얘기한 두 사람이 만약 뇌물을 받았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도 연대 책임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뇌물이라고 좀 하면 헷갈려지기 예, 시작하는 대목이 예, 왜 그러냐면요. 남욱과 유동규는 유원홀딩스를 놓고 별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욱에게서 유동규로 전달된 걸 유동규가 줬네 말았네 따지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남욱은 땅 작업을 한 것으로 돈을 번 것이지 로비 자금을 대주려고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만배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들어온 것. 그래서 지금 50억 클럽도 보시면요. 전부 다 김만배로부터 출발해서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이 나가지 다른 데서 나가지 않거든요. 예. 검찰이 증명할 것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측근에게 돈을 전달했다와 관련된 물증 모든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지만 그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가 않죠. 이게 무슨 회사처럼 막 업무 나눠가지고 무슨 총무부 무슨 회계팀 회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녹취록이 그렇더라고요. 녹취록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남욱 등의 어떤 진술 그리고 오늘 또 나왔잖아요.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돈이 넘어간 정황이 분명히 나와 있는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요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그 이모 씨라고 말씀하신 지금 방금 언급하신 분양대행 부분은 업자요. 분양대행 업자인데 이분이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으로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 얘기하고 있을 때 100억의 돈을 직접 건네줬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 건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분이 왜 100억을 받았는지 이 상황에서 남욱에게 어떤 내용 증명 편지를 보내고 싸웠는지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 사건 안에서 플레이어로 들어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진술을 신빙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짧게 불구하고 부탁해 이상민 짧게. 장관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사안을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걸 좀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뒤섞여가지고 나중에 가서 검찰이 어떤 물증을 찾거나 구체적인 혐의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목소리가 나오지만 어쨌든 변호인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고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면 되는 거지 당 전체를 동원해서 저 수사의 방어막을 치는 그런 형태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남의 집 얘기니까 윤신 대표님은 있을 거다라고 네. 보셨고 박원석 의원님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핵심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건으로 국회 일정을 멈추게 되면 그때 가서 비판을 하시면 되는데 예, 오늘까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를 또 칠판 돌리면 두 번이죠. 끝이구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해임 건의안이 오늘 발의가 됐고요. 아마 2일 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민주당이 169석 과반이 넘기 때문에 처리는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부권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해요. 이거는 또 김성현 선생님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158명의 시민이 길거리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300명이 넘는 부상자들이 나왔고요. 예. 사상자가 300명이 넘는 정말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이 되도록 일단 경찰이 수사할 거고 다음 달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검찰 한 번 더 봐야지. 라고 할 때까지 아무런 책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상민 장관을 사법 처리를 할 수가 없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을 하죠. 범국민 안전대책 TF의 단장으로 임명해서 안전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시오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번 참사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에게 지휘권이 없는 안전행정부의 지휘권을 어떻게 줄지를 법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날까지 이상민 장관이 그만두지 않을 테니까 결국은 임기 중에서 한 1년 정도를 채운 상태로 갈 텐데 그러면 정말로 국민의힘도 지금 예. 현재 이 문제가 용산서장, 용산에서 용산구청장 이런 분들만 사법처벌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나는 건가요? 국정감사 안 해도 이상민 장관이 해임이 안 돼도 끝나는지를 전 되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정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장관은 절대 해임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예. 자리 변동이 없다. 이랬으면 뭐 해임 건의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또 국정조사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고 나서 한다. 그리고 일단은 사태 수습 뭐 누군 그러더라고. 이게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태 수습할 게 뭐이냐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TF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당장 그 일을 처리하고 간다는 건데 이 며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한두 달 상관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임 건의안까지 발동할 이유가 뭐냐. 그다음 뭐 탄핵 소추한다면서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윤 대변인님 보실 때는 윤 대변인님이 또 이제 그쪽 용산이랑 또 가까우시잖아요. 옛날 같이 차도 타고 다니셨고. 네. 이런 거 물어볼 과거에. 때는 좀 네. 가까이 가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자가 부담스럽습니다. 바퀴가 달렸으니까 편하네요. 그만 오세요. 네. 근데 이상민 장관이 그럼 한두 달 안에 이거 사태 수습하고 뭐 조사할 거 하고 물러날까요? 그건 이제 결과를 봐야죠. 지금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이제 수사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압수수색이 장관실만 딱 안 해서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장관은. 제가 수사 과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야 바로 다음날 경질 이러면 속이 시원하죠. 지금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카타르시스를 원하시는 건데 그런 걸 원하시는 국민적 감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정부를 맡은 입장에서는 주무장관을 그렇게 한 번에 경질할 경우에 있을 후과도 생각을 해야 예.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소야대도 보통 여소야대가 아닌데 다음 장관 임명 동의안 그거 어떻게 또 처리될 거냐. 그런 문제가 걸린다. 청문회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정부가 그렇게 쉽게 국무위원을 해임하고 할 상황이 전과는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전 다 핑계라고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관계자 보도에 따르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기사입니다. 저는 야당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여당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헛소리들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대통령의 의지를 전한 거라고 보고 저는 이상민 장관 해임 안 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민주당이 달 지나도 안 합니다. 예. 민주당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게 원내 전략을 밀고 가면서 국정조사로 초점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 문제를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사 직후에 해임 여론이 비등할 때 여당 내에서도 이상민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저는 해임 건의안을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과 국정조사는 별개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국정조사 관철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 점을 놓쳤는데 유가족들이 나섰잖아요. 유가족들이 이상민 장관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저걸 대통령이 수용하든 안 하든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탄핵 소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또 법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검토를 했다지만 그 법률 검토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걸로 저는 국조가 파행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당이 저는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국조를 파행시키는 거는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국정조사 하기 싫은데 잘 됐다. 저는 그 후과는 여당이 고스란히 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사실 끝이 없잖아요. 지금 약 35에서 40명의 퇴근 시간이 여기에 예. 달려 있어요. 이게 주 52시간 문제도 그렇군요. 걸려 있고요. 네, 아유, 네, 저희가 그래서 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 네, 이상민 네. 장관 얘기도 듣고 이걸로 딱 일단 국민 여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 경질 범위에서 78.9%가 행정안전부 장관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박원순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유족들의 많은 목소리가 대체 장관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다는 걸 좀 전해드리고 여기까지 저희가 얘기는 끝내고요. 또 할 게 있죠. 저희 영화표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이조아님 뉴스룸 디나이트 다음엔 좀 더 속 깊은 얘기하시게 한잔 하시면서라고 했는데 뭐 나중에 저희끼리 또 할 수도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댓글 많이 주셨는데요. 서영국님 오랜만에 모인 썰전 라이브 멤버들을 다시 보니 너무 좋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망사는 그만 신으세요. 예, 망사는 그만 신으셔도 된다. 네. 안 싫었습니다. 강동원 망사를 강조하시는데 겨울에는 좀 힘을 못 쓰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동열님 앵커팀 포함 간만에 이 녀석들 케미 기대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제작진들 퇴근이 걸려서 여기까지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견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주인태님 의견 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합법 파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주셨습니다. 합법 파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파업만 하면 혹시 불법이라고 보는 건 아닌지 의견 주셨고요.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파업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해당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예. 너무 파업만 하면 정부가 다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럼 대체 합법은 뭡니까? 라고 묻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세계인님, 아까 법대 얘기 나왔는데요. 미안합니다. 저도 법대 출신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에릭 존님, 밑도 끝도 없이 영화표 2장 주세요. 아바타2 보고로, 아바타2는 뭔지 모르겠는데 균형 있는 언론 JTBC. 이분 드리겠습니다. 우린 단순하잖아요. 전에도 그랬듯이. 밑도 끝도 없이 영화표 2장 에릭 존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운이라는 거. 이하영님 칠판 글씨 예뻐요. 우리가 또 이런 거 좋아해요. 이분 드리겠습니다. 이하영님 칠판 글씨는 이선 땡피디가 적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선 땡피디가 지금 여기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이선민 PD 이름도 그냥 얘기할까? 예.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아니요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인데. 네, 많은 아니, 분들. 저 윤희석 했잖아요. 대변인도 한 장 주세요. 오늘 2대1이어서 힘들었는데.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강동관 망사로 나오신 분 있는데요. 서영국님, 저희가 제작비가 2장까지인데 일단 제가 요거는 어떻게든 예. 노력을 해서 제가 드려도 되고. 제작 담당과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관철시키겠습니다. 네. 서영국님도 외로운 망사를 언급하셔서 윤석 대변인 추천으로 영화상품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저희가 짧게 각종 이슈에 짚어봤고요. 다음에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 D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